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요, 재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생겼지? 재정이라는 게 일종의 구조도죠. 이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크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가지가 서로 겹치기도 해요. 중앙정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예산이라고 해요. 법상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뭉뚱그려서 이번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550조다! 틀린 말이에요. 기금을 포함한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따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회계는 그 해에 들어온 수입을 그 해에 지출하는 것. 주로 세금이겠죠. 세입 수입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세금이에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회계예요. 돈주머니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특별회계, 그러면 교통에 관련된 것만 쓴다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농어촌 관련한 거 쓰면 농어촌 특별회계가 있어요. 환경 관련한 걸만 하면 환경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특별회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라고 하는 건 여유재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원은 뭐냐면 대부분 부담금 같은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 부담금을 거두는 환경 관련한 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양곡 같은 것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매년 새로 편성하는 예산, 특별회계는 매년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긴 하지만 특별한 주머니를 따로 만든 예산이다 하는 거고, 기금은 매년 새로 편성하지 않고 여유재원을 가지고 장기간 보관하면서 일부를 사업에 쓰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업계획이 20%까지 내용을 바꿔서 계획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좋게 표현하면 기금 운용의 신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의적인 지출이 가능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 전까지는 완전히 마음대로 썼어요. 부처가. 그런데 이거 안 되지 않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막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원래는 전부 다 특별회계처럼 통제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2002년이 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해잖아요. 여야가 서로 우리가 집권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해서 너무 경직되게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돈을 쓸 때 불리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20% 여유를 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 기금들도 또 있는데 이 지방의 기금들도 50%까지는 계획을 막 변경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게 2015년부터 바뀌어가지고 2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하는 게 너무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다 하면, 만약에 부처나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아무리 유혹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딴 주머니라고 표현도 하고요. 웬만하면 기금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재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으로 오면 똑같이 일반 재정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건 뭐냐면 교육 특별회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청들이 이 돈을 씁니다. 다만 지금 최근의 논쟁은 이 교육 특별회계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학생이 줄어드는데 계속 이게 유지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교육이 학생만 교육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서울의 시립도서 26개 중에 24개가 교육청이 운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인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교육청은 학생만 보려고 하니까 이 학생의 숫자가 이제 전체 인구에서도 이제 굉장히 작은 비율로 1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재정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민감한 문제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강력히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그런 게 요 논의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일반회계는 하나죠. 우리나라에 하나고요. 기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고 기타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도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67개나 있어요. 이게 중앙정부의 재정의 구조입니다.
일반 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있죠. 아까 세금 걷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국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고요. 관세는 당연히 무역을 할 때 들어오는 관세고, 그리고 목적세는 교통세, 환경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세출은 이제 분야별로 돈 쓰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 몸통이라고 하면 가지치기로 되어 있는 다른 돈주머니가 특별회계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특별회계는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국영기업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면서. 그래서 우체국에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공무원들이에요. 그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 사회가 계속 민영화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까지 KT라고 하는 곳이 전화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술고시 본 분들이 사무관으로 처음 이제 되면 가는 게 전화국장이었어요. 그래서 지방 동네에서 회의를 하면 기관장 회의를 하면 전화국장도 오고 등기소장도 오고 산림청 뭐 또 오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관장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물류대란 하면서 재작년에 왜 한번 우체국에서 우체국 계신 분들이 파업을 한번 했었는데 물류가 많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체국의 영업은 우리나라가 약간 적자거든요. 2014년부터 적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물류를 허용해 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택배라고 보통 부르는 물류들 있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체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량이 딸리게 되면서 적자가 됐고요. 그나마 선거 때 흑자였거든요. 선거의 발송물들 이런 것 때문에 선거 2년마다 있으니까 그 흑자였는데 그거마저도 요즘은 우편물을 잘 발송 안 하고 SNS를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자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흑자였던 우체국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5만 명이나 있습니다. 우체국 관련한 종사자들이. 그리고 특별히요, 뭐가 있냐면 그 중에 우체국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별정 우체국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 분들이 우체국을 운영하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우체국 이렇게 여긴 별정 우체국인가 한번 떠들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보는데 저자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우체국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면서 생활의 여유를 갖고 글을 쓴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그래? 뭐야? 이게 무슨 돈이지? 하고 들어봤더니 우체국이 그냥 일반 자영업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위탁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양곡관리나 조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공무원들이죠. 구형기업입니다. 그래서 쌀을 보관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쌀과 식량에 관한 거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기타 물품은 조달청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비축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특히 식량을 비축하는 데만 1년에 수천억 원을 씁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기타 특별회계에서 뭐 교도작업, 농어촌,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 이거 뭐냐면 행복도시, 세종시 이런 부분들 건설할 때 하는 게 있고요. 또 예전에는 경부고속철 만들 때 경부고속철 특별회계 같은 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뭐 국방시설 특별회계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특별회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구나. 다만 문제는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존재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거는 좀 깊은 얘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이 67개가 있습니다. 기금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업성 기금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전력기금 같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만든 기금이 있고요. 사회보험성 기금이 6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금융성 기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외평채나 이런 것처럼 융자해주고 돌려받고 뭐 이런 것들만 하는 은행 같은 기금이고요. 계정성 기금이라고 해서 특정한 목적에서만 쓰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는 하나지만 특별회계 20개, 기금 67개, 벌써 87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세의 구조나 재정의 구조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특별하는 어떤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그 정부의 기능도 급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 기능은 만들어지기도 어렵지만 없어지기도 어려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그 많은 좀 재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이 혁신이나 변화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의 수혜자들은 다 알죠. 자,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의 수혜자는 지키려고 하고 다수의 이 부담자,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무관심하거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재정의 구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